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이 코로나 방역의 경제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소위 K-방역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개략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면 이 글을 쓰던 11월 1일 현재 코로나로 사망한 분이 466명입니다. 이게 거의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1월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뭐 한 10개월 됐죠. 그 10개월 동안 466명이 사망을 했는데, 물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근데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이 연간 3,000명이다라고 정은경 청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3,000명이 죽는 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3,000명이 맞다 아니다 뭐 많습니다만은 정은경 청장이 뭐 그것까지 날조를 해서 발표를 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일반 독감이 3,000명을 죽는데 이 코로나는 466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를 가지고 뭐 이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고 체온 측정하고 일반 독감을 가지고 막 이 체온 측정하고 이 난리법석을 치지 않는데 코로나는 꼭 그래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지금까지 일관된 이야기였고 이 논문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바이러스는 조심을 해야 되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망가지면 그건 더 문제다라는 생각인 거죠. 네. 자, 그래서 먼저 K-방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방역, 세계가 격찬한 K-방역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뭐냐? 그런 말이 나왔던 것은 우리는 여지까지 그 K-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것이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자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한국이 야 대단하다라고 세계적인 어떤 주목을 받았던 것은 검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 코로나가 퍼졌을 때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 야단법석을 하는데 한국은 일사불란하게 검사 시스템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선별진료소니 이동진료소니 드라이브스루니 해가면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그 검사 시스템을 우리는 초기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세계의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굉장히 큰 인상을 줬죠. 네. 자, 그래서 제가 그럼 검사가 그럼 어떻게 됐나 하는 걸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보면요. 이게 10월 28일 현재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거 3페이지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그 2월 20일부터 10월 30날까지의 그 숫자인데요. 자, 10월 20일자를 놓고 한번 봅시다. 10월 20일자 1000명당 몇 명이 누적 검사를 받았는가? 검사 받은 인원 누적 숫자입니다. 한국은 49.93, 50명이 1000명당 50명이 검사를 받았어요. 2월부터 10월 28일까지. 그런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요. 1000명당 870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50명 검사받고 덴마크는 870명이 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전 국민이 다 검사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1000명당 872명. 우리는 5%밖에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K-방역의 핵심처럼 보이게 됐느냐? 초기에만 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안 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초기에 굉장히 강력하게 했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흐지부지, 특히 4월 15일 총선 이후에는 굉장히 이 숫자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K-방역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이 테스트, 검사에 뛰어난 능력을 또는 실적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는 초기에만 그랬지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 덴마크 정도로 전 국민을 검사를 해서 그래서 진짜 누가 감염되어 있는지를 밝혀야 된다. 그래야 쓸데없이 아무데나
찍어서 검사하면 거기에 감염된 걸로 나오는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다라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랜덤으로 해가지고 전국의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부터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상상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또 뭐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 다 랜덤으로 검사를 해서 몇 명이 그 중에 감염되어 있는지를 다 밝혀내야, 그래야 쓸데없이 정치적인 반대자들, 정적들만을 속간해서, 또는 편리한 사람들만을 속간해서 그 사람들이 뭐 마치 무슨 슈퍼 전파자인 양 이렇게 만드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고 상당히 선별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역 조치라고 하는 게 그 다음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검사 말고 그 다음에 한 사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를 제약해서 떨어뜨려 놓는, 또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워낙 많기 때문에 학교를 폐쇄한다든가 교회를 폐쇄하고 식당을 폐쇄하고 마스크를 쓰게 하고 뭐 하는 이 제반의 조치들이 그러한데, 이것이 워낙 종류도 많고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강력하게 하고 있는지를 뭐 한마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옥스퍼드 대학이 Government Response Stringency Index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0부터 100까지 숫자로 놓고 봤을 때 각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이 락다운 팔러시를 하고 있느냐, 사람들, 그러니까 자유를 제한하는 걸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그래프 중간에 있는 3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래프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는 데가 중국이에요. 82. 미얀마가 78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미국 66, 영국 59.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많이 퍼져 있는 서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50 이상 또 60을 넘어가는 수준,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은 55입니다. 근데 동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 대만은 19, 홍콩 52, 베트남 52, 싱가포르 50, 태국 44.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 아시아 대륙의 국가들보다 한국이 조금 더 강력한 이 락다운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서유럽보다는 우리가 좀 덜 하지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한국의 두드러진 문제는, 이게 뭐 제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두드러지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락다운이. 정치적인 반대 집단들, 현 정권에 반대하는 집단들, 소위 보수 색채를 갖고 있는 데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건 검사도 그렇고 자유에 대한 제한도 그렇고 다 그렇다. 예를 들어 지하철, 버스 이런 데서도 뭐 얼마든지 전파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다. 식당에 대해서도 거의 아무 말도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교회, 야외 집회, 야외는 거의 전파될 가능성이 거의 0인데, 특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 근데 그거는 제한을 하고, 뭐 실내에서 무슨 공연하고 이런 거는 제한을 하지 않고, 사실은 이 모임 자체도 지금 그런 거죠. 네. 이게 만약에 무슨 반정부 집회였다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저는 그러니까 국민을 부분으로 나눠서 좌파, 우파로 나누어 가지고, 자, 좌파의 스트린전시 인덱스, 우파의 스트린전시 인덱스로 이렇게 따져본다면, 우파의 스트린전시 인덱스, 그 대응의 엄격 그 강도 지수, 이것이 뭐 거의 90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좌파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을 거고, 이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락다운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검사, 두 번째가 락다운, 세 번째는 뭐냐면 백신이에요.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면역력을 갖춰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인데, 물론 백신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백신이 보통 그 개발 기간이 11년인데 이번에는 많은 선진국 국가들이, 미국, 영국, 뭐 독일 이런 데들이 백신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그래서
아마도 2021년 초나 중반에는 사용 가능한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평균적으로 11년이 걸리는 거를 1년 반 내지 2년으로 단축을 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좋은 백신을 이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내년부터 그 나라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까지는 보면 동아시아 나라들이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동아시아 나라들이 선방을 했고, 이 동아시아 나라들은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속성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고, 어쨌든 그 나라들이 서아시아 자유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는 그 서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선방을 했어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지만 내년부터는 완전히 판도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좋은 백신을 많이 확보한 나라가, 그 나라가 일어선다. 이 코로나를 뚫고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코로나의 피해를 줄이는 게 아니고 코로나를 극복하게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자, 그런데 이 4페이지의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코로나 백신의 선구매 물량입니다. 선구매 물량이에요. 내년부터 백신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중에 어떤 나라들이 백신을 가져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이 보시면 15억 도스를 선구매해 놨어요. 미국이 15억을 선구매해 놨어요. 미국의 인구는 3억입니다. 근데 15억 도스를 선구매를 해 놓은 거예요. 여러 제약사에 선구매 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왜? 한 제약사의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 제약사에다가 선구매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안 쓰고 그 중에 좋은 거를 쓰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이 입장이고, 그걸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한 거죠. 그 덕분에 내년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EU는 9억 도스고 중국은 5억 도스, 중국은 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것인 것이고, 영국은 2억 5천, 일본은 2억 2천, 러시아는 2억, 브라질 1억, 한국은 0.1로 돼 있는데 사실은 한국은 없어요. 0입니다. 0. 한국은 백신을 선구매 계약, 프리퍼처스 해놓은 것이 0이에요. 근데 여기 0.1이라고 해놓은 것은 1,000만 도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1,000만 도스를 정부가 투자를 했다라고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하는데 가입을 할 거다 또는 했다, 이것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가입을 근데 거기는 가입하는 데 대해서 뭐 제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가입한다고 하면 그 의향만 있으면 가입한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1,000만 도스를 이제 제공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 약속을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하는 게 뭐냐면 WHO와 가비, 세피라고 하는 이 일종의 백신 NGO들입니다. 국제적인 백신 NGO들이에요. 이 세 기관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코로나를 위한 백신 보급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기는 WHO든 가비든 세피든 모두 다 이게 NGO 성격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 백신은 누가 그러면 제공을 하느냐? 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러면 백신을 공짜로 주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 돈은 어디서 나느냐? 그거는 회원국들이 가입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내면 그 중에 돈을 내는 나라들이 일부를 쓰고 나머지 절반 또는 3분의 2 정도는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건데, 그게 뭐냐? 돈 안 내는 나라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나라들이 돈을 내서 가난한 나라들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이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여기에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명 중에 20%인 1,000만 도스를 이제 거기서 공급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 부자 나라들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한국도 거기다 돈을 내면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백신을 사서 그걸로 인구의 20%한테 백신을 나눠주겠다는 거거든요.
참 생각해보면 이건 매우 무책임한 일인 거죠. 선진국들, 여기 그 선구매를 한 미국, EU, 중국, 뭐 영국 이런 나라들도 다 코백스 퍼실리티에 가입이 돼 있어요. 참, 미국은 가입 안 했어요, 거기. 미국 빼놓고는 대부분의 이 선진국들은 가입을 했는데, 동시에 그거는 일종의 자선단체니까 그냥 가입을 하고, 나머지 제약사들하고 개별적인 계약을 다 체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개별적인 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년부터 백신이 나온다 그러더라도 한국에 돌아올 백신은 0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게 백신을 확보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국민들이 스스로 면역을 가지고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한국은 계속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계속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고, 학교도 문을 닫은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백신을 확보한 나라들은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는 계속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K-방역이라고 하는 게 이거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K-방역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락다운, 국민들의 이 자유를 제한하는 거, 바로 이것인데, 자, 이것이 효과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섹션부터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먼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래프면 이게 서유럽 국가들하고 동아시아 국가들, 태국까지 뭐 그쪽에 이 대륙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코로나 사망자 숫자를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이 서유럽 국가들을 보면요, 미국이 100만 명당 694, 영국이 681, 이탈리아 634, 프랑스 560, 스페인 767, 100만 명당 다 500명이 넘어요. 독일이 조금 나와서 독일이 125명입니다. 100만 명당 사망자가. 그런데 그 우측으로 있는 나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태국 보시면 14, 9, 3, 0.3, 0.1, 0.4, 5 다 이래요. 그러니까 서유럽 국가들하고 이 아시아의 대륙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하고는 사망자 숫자, 코로나 피해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아요. 이것은 방역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는 지금 누구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뭐 의학 논문들에 보면 여러 가지 그 가설적인 설명들이 이루어져 있죠. 뭐 문화가 다르다든가, 또는 뭐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녔다든가, 또는 무슨 BCG를 접종받은 나라들이라든가, 또는 사스를 2003년에 겪었던 나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설명 방식들이 있는데 이유가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서유럽 국가들하고 아시아 국가들은 코로나의 피해에 있어서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뭔가 차이가 있는데, 그게 정책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어떤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비교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비교인데 그게 섹션 4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9월 20일 현재, 제가 지금은 11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9월 20일을 기준으로 비교를 했던 것은 일본의 코로나 사망자의 연령대별 분포 자료를 제가 구할 수 있었던 게 9월 20일이에요. 그 이후로는 제가 이 자료를 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9월 20일 그 무렵에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 사망자 숫자를 비교를 해본 겁니다. 이 두 나라를 비교하는 것이 흥미로운 것은, 일본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코로나에 대해서 거의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검사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었고, 웬만하면 검사를 안 받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고, 아무튼 일본은 스웨덴과 거의 비슷하게 코로나에 대해서 거의 어떠한 정책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은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한 나라입니다. 이 동아시아에서. 그런데 그러면 두 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자. 한국이
이런 정책을 해가지고 강력한 어떤 효과가 나타났었는가라고 하는 걸 보자 하고 하는 의미에서 두 나라의 코로나 사망자를 비교를 한 겁니다. 9월 20일 그 무렵에 한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383명이었고 일본은 1,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코로나 사망자가 한국보다 4배 정도가 더 많지요. 근데 일본의 인구가 1억 2,600, 한국은 5,160. 그러니까 뭐 한 2.5배 정도 인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2.5배 많은데 사망자는 4배가 더 많으니까 일본의 사망자가 훨씬 더 많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첫 번째 그 숫자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인구별 사망자 분포를 보면 굉장히 말이 달라집니다. 왜냐? 코로나 사망자는 대부분 90% 이상이 다 60대 이상이에요. 40대 이하에서는 사망자가 0이에요. 그리고 60대 이상이 되면 60대 이상이 90 몇 %인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근데 보시면 이 7페이지의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요, 일본 사망자, 코로나 사망자의 대부분을 보시면 80대 이상 838명, 70대 이상 378, 60대 이상 해서 다 60대 이상에서 95%가 60대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국도 95%가 60대 이상에서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60대 이상의 인구 분포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60대 이상 인구를 보면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노인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사망자들이 많은 겁니다. 노인에 대해서 똑같은 사망률을 적용을 해보면 일본의 사망률을 한국에다가 적용을 했다. 일본과 똑같은 비율로 한국이 사망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한국은 몇 명이 죽었어야 됐느냐? 그게 8페이지의 그 그래프입니다. 80대 이상은 170명이 죽는 것이 일본의 비율대로 죽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몇 명이 사망을 했느냐? 195명이 사망을 했어요. 70대에서는 85명이 사망하는 게 일본의 비율대로 사망하는 건데 한국은 118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더해보면요, 한국은 일본보다 이 연령 구조를 감안했을 때 한국은 일본보다 14%가 더 많이 사망했습니다. 일본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뭐 야단 법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보다 한국이 더 많이 사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야단 법석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망자가 줄어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본의 이 숫자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보다 덜 죽는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UCLA의 School of Medicine, UCLA 의대에 이 조셉 라다포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닥터 조셉 라다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1년의 칼럼들을 쭉 발표를 했습니다.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칼럼을 의대 교수가 경제지에다가 칼럼을 발표하는 건 참 이례적인데 5개인가 6개인가 칼럼을 쭉 발표를 했어요.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거입니다. 이 사람의 이 논지가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의 주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전에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 아무리 무슨 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늦추는 것일 뿐이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전 국민이 다 감염되기 전까지는 계속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 시설들이 넘쳐나가지고 그 의료시설의 캐패시티를 초과할 정도가 되지 않을 정도만 유지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앨 수는 없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의 코로나 정책이라고 하는 건 거의 모든 나라에서, 미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의 정책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와 같이 사는 방법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사는 방법은 뭐냐? 코로나에 걸려도 끄떡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살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40세 이하의 인구, 그 인구의 대부분을 거의 뭐 최소한 절반은 차지하고 있는 그 40세 이하의 인구는 그냥 살게 하자. 마스크 쓸 필요 없다, 그 사람들. 그냥 살아라, 자유롭게. 다만 문제는 죽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사망률이 높은 사람들이 문제인 건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40세 이하에 대해서 쏟아지는 그 많은 우리의 에너지 또 예산 이런 것들을 전부 위험한 집단으로 다 투입을 하면 충분히 그 위험을 줄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 말이죠. 또 학교를 다 개방을 하되 단 거기에서 50대 이상의 교사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사를 하고 뭐 방역을 하는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은 이건 난센스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 계층들을 분리를 하거나 그 계층들을 중심으로 방역을 하고 잦은 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사회가 다 멈추어 서는 일을 막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 100%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마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의 방역 효과에 대해서 수많은이 아니고 몇몇 의학 논문들이 발표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효과가 없거나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논문들도 보면 마스크의 방역 효과는 2%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낀 집단과 끼지 않은 집단을 비교를 해보면 한 2% 정도 감염률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2%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포기해야 되는 것은 뭐냐? 마스크로 인해서 우리가 표정을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의 갈등이 높아진다. 우리가 미소와 우리 표정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이 상호 관계라든가 이 좋은 관계, 우리의 미소를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이 사회 관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의 상당 부분이 희생이 되고 사회의 갈등이 커지고 하는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스크의 착용도 위험한 인구 쪽으로 주로 가져가야 된다. 바이러스에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사망 위험이 거의 없는 층에 대해서는 이걸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정상적인 사회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다. 표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관계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라고 이 닥터 조셉 라다포 교수는 줄기차게 일관되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이분의 논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고려를 했을 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우리나라도 방역을 60세 이상의 고위험층 중심으로 가자. 저도 60대가 이제 됐지만 저 같은 이런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고위험층, 특히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고위험층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방역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자. 우리나라도 젊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해방시켜주자. 그래서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고,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은 저는 이거 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염이라고 하는 건 다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야외 활동을 하는데, 저는 제일 황당한 게 제가 노을공원을 가서 잘 걷는데 야외에서 이걸 끼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방송을 통해서 공원에서 계속
마스크를 벗지 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혼자 걷고 있는데도 이걸 끼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야외에서는 이제 이거 해제시키자. 네. 특히 야외에서 대화할 때가 아니라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야외 금지, 야외 집회 금지 이것도 이제 철회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난센스냐는 거예요. 야외 실내 집회를 금지를 해야 되지 야외 집회를 금지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것은 어떤 의학자, 그 의사들에게 물어봐더라도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의학 관련된 그런 글들은 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최소한 1억 도스는 확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최소한 한 3개의 글로벌 제약사로부터는 백신 공급 계약을 우리가 체결을 해야 된다. 지금은 0이란 말이지. 0. 예. 이건 진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이 락다운 조치를 계속하기 위해서. 백신이 없으면 이걸 계속해야 되잖아요. 백신을 맞아서 국민 각자가 면역력이 생긴다면 그러면 어떤 제한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을 좀 해라. 예. 이거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정부한테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K 방역이라는 것의 문제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호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다루고 마지막 결론을 한번 좀 내보는 그런 식으로 제가 토론을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김정호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정치적 방역이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이 방역에 대한 조치 자체가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예를 들어 가지고 고려대학교의 김우주 교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외에서 이제 감염이 될 확률이 얼마나 있나. 특히나 이제 습도가 높은 그런 상황에서 실외에서 코로나가 얼마나 감염이 될 수 있는가를 따지면은 사실상 이제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화문 집회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문재인 정부는 2차 코로나 대유행의 원인이 다 광화문 집회에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호도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제 뭐 지하철이 됐건 아니면 또 할로윈 기간이 됐건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른 실내 지역에서 모이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지금 방역 자체가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또 문제가 됐던 것이 교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금 문재인 정부가 강도 높게 비판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정광훈 목사가 이제 하는 어떤 그 교회 모임 같은 거를 코로나 그런 어떤 원인으로 많이 지목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영화데이나 아니면 또 여행을 장려하는 그런 형태로서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가지고 좀 보여줬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이런 식의 그 코로나 방역이 정치 방역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시기가 됐을 때마다 계속해가지고 희생제를 세우고 있거든요. 처음에 같은 경우는 뭐 신천지를 내세운다든지, 그리고 또 최근에 같은 경우는 또 정광훈 목사를 내세운다든지, 가장 또 최근에는 광화문 집회를 내세운다든지, 계속해가지고 정부가 주도가 돼가지고 어떤 사태에 대한 원인을 한 명의 희생자로 몰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점을 볼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도 얘기를 했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한 마찬가지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광훈 목사를 특정 지어가지고 비판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국감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코로나 광화문 집회를 했었던 주동자들이 마치 살인자다라는 표현까지도 쓸 정도로 굉장히 이거는 의도적으로 지금 모든 사태들을 특정 희생자로 몰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식의 지금 정치 방역이 특히 이제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헌법상의 어떤 개인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정은경 청장이 했었던 백신과 관련된 문제가 또 터졌는데,
수십 명의 사망자들이 발생을 했죠. 물론 이제 백신 때문에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원 청장은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인과성이 낮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광화문 집회와 코로나 사이 인과성은 그러면 얼마나 되는가? 그거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과 사망자의 인과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왜 도대체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광화문 집회와 코로나 확대에 대한 인과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게 이제 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이게 문제인 것이 백신 접종 같은 경우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인데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헌법상 보장이 돼야 되는 자유의 권리를 침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따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는 마치 인과성에 대한 얘기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얘기하다가 백신에 대해서만 이렇게 또 선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전에 김종호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제가 조금 의미 있게 봤던 자료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K 방역에 대해서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28일 현재 아까 전에 이제 제시해 주셨던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한국에서 지금 검사 건수 자체가 전 세계에서 최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만약에 방역에 대해서 정말로 방역 자체의 목적을 두고 방역을 한다고 하면은 검사 건수가 낮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검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런 점들도 정치 방역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 코로나 백신 선 확보 물량, 요 자료도 김종훈 교수님께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한국이 거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뭔가 방역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계속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거를 활용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K 방역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절대적인 어떤 숫자로만 봤었을 때는 일본의 사망자가 더 많기 때문에 마치 일본이 뭔가 실패한 방역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아까 전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코로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40대 이하에서는 발생이 거의 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 60대 이상에서 대부분 이제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노령층이 상당히 좀 많죠. 그래서 그렇게 연령대별로 코로나 사망자를 비교하게 되면은 사실상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국이 일본보다 14%나 사망자가 많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도대체 K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거를 쭉 보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국민들도 이런 코로나 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의 자유의 억제에 대해서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자유가 억제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사실상 자유가 억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에리 프롬이 예전에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개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자유가 억제가 되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전체주의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점들이 저는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전에 그 UCLA 라다프 교수님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실외에서 마스크를 쓴다라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를 보면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됐건 아니면 또 이제 실외 아니면 산책을 하게 됐건 이런 부분들에서도 마스크를 안 쓰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비난을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지금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걸 보면은 개인의 어떤 자유의 억제에 대해서 익숙화가 된 것이 집단주의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염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문재인 정부 이런 식의 정치 방역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생각을 하는 것은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득을 하는데 더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봅니다. 일전에 이제 문화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문화계에서도 좌석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좀 완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정부가 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거리 완화두기의 필요성을 설명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그 얘기가 지금 가장 현실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냥 무작정 이거를 밀어붙이고 그냥 과학적인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얼마나 인과성이 있는지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떤 조치가 현실적으로 필요한지를 설득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김정은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추가적인 부분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피해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발표 드릴 것은 지금 어느 정도 피해가 크고 그다음에 심각한 업종 얘기를 좀 드리고 지금 정부가
추경을 금년에 4차례를 썼거든요. 물론 사상 이런 유례가 없었고 그 돈이 어떻게 제대로 쓰였는가, 그리고 특히 지금 그 업계를 살리겠다고 하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지금 40조를 마련해 놨는데 엉뚱하게 그 고금리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 길은 뭐냐. 정부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은 이 트래블 코리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전한 나라끼리 그 여행을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아무도 아무 부처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CXO 연구소가 지난달에 이런 보고서를 내놨다고요. 흥미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올해 재계 5대 키워드가 생존, 서바이벌, 그 다음에 코스트 커팅하는 것, 비용, 그 다음에 구조조정, 인력입니다. 그 다음에 언택트,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단 코로나19의 피해를 직접 본 아주 그 업종을 핫하라고 표시하더군요. 그러니까 호텔, 숙박업입니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공연, 영화, 예술, 그리고 이제 에어라인이 들어갑니다. 에어라인, 그 다음에 음식점, 레스토랑, 트래블, 여행사. 그래서 제가 좀 표시를 잠깐 거기다 해놨는데요. 우선 여행업계는요, 지금 그냥 뭐 비명도 못 지르고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메이저 여행사들이요, 하나투어가 매출이 전년 대비 약 74%, 모두 투어도 비슷하고요. 롯데관광과 세종은 지금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주식이 거래 정지됐고 노란풍선도 위기고요. 나머지 뭐 여행업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여가, 스포츠, 오락, 외식업, 이 강원랜드가 64% 매출이 줄었고요. 파라다이스 등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 예술, 이쪽 영화 부문에서도 지금 CGV나 키위 미디어 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아주 심각한 그 위기에 빠져 있고요. 키위 미디어 그룹은 지금 90% 이상 매출이 줄었습니다. 호텔업계도 롯데, 신라가 다 40% 이상 매출이 줄었습니다. 사실 고정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출이 40% 줄면은요, 그 이상 영업이익에서는 더 많이 줄거든요. 2배, 3배로 크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매우 심각하고요. 제가 항공사는 그냥 여기다 97.6%가 줄었다. 97.6%.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제주도 노선 거기 손님 많이 탄다고 이제 착각들을 하시는데 착시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그 92%, 94%가 국제 노선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국내선에서는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항공업계가 살아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지금 착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항공업계는 지금 계속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적지 없는 항공여행 때문에 자꾸 저한테 이제 문의들이 오는데 기자님들이 이러면 이거 되는 일 아닙니까? 그거는 아주 애노말리 현상입니다. 있을 수 없는 블랙스완입니다. 그러니까 뭐 목적지가 있어야 타고 가야 되는 건데 항공수요라고 하는 거는 파생수요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러 가든지 놀러 가든지. 근데 비행기 속으로 지금 그 돈 내고 들어갔거든요. 그건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 항공업계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비행기를 세워놓으면은 그 메인티너스 유지 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듭니다. 또 조종사도 또 유지를 해줘야 면장이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라운드에 놔둘 거면은 일단 띄워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돈을 조금 더 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 참 애처로운 그 현상인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승무원들도 집에 지금 휴직을 시키느니 나와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런 아주 그 희귀한 현상이 지금 목적지 없는 항공 여행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싱가포르 쪽에서 시작했고 우리나라 아시아나 제주항공이 하고 있는데 글쎄 이걸 가지고서 뭐 어떤 돌파구를 찾거나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5개 업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서비스 업종은 현금 흐름이 매우 빠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상품은 재고가 없기 때문에 그저 이번 달에 카드 결제하면 다음 달에 이제 이번에 카드 승인 나면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서비스 업종은 바로 유동성 위기에 빠집니다. 매출이 줄면 바로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게 이제 그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선 기간 산업에 대해서 해운과 항공업계를 좀 중심으로 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업계는 비교적 물동량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특히 미국 태평양 노선에서 그 구간에서 물동량이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현대상선이 좀 재미를 보고요. 오히려 그 공급이 딸릴 정도로 물동량 수요는 많습니다. 다만 죽어나는 거는 이제 제가 양극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중소 해운 선사들은 지금 아주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지금 안타까운 게 2016년에 한진 해운은 완전히 이거 아주 청산해 버렸죠, 정부가. 그건 진짜 아주 굉장한 실책입니다. 지금의 금융권에 있는 그 모 차관이 그때 그 주범들인데 그대로 살아있더군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 해운업계가 운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고 또 현대상선은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해양진흥공사가 지원금을 63%보다 몰아주고 있고 그래서 좀 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해운사는 불황이 없는데 중소형 해운사들은 지금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를 조금 제가 보겠습니다. 아주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한국항공협회가 이제 호소문을 냈습니다. 그 호소문의 표현을 보면은 우리나라 기간 산업인 항공업계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거기 지금 374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비행기는요. 뭐 중국 얘기를 해서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되죠. 근데 374대 중에서 324대가 지금 그라운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어떻게 비유하면 되냐면 제조업으로 말하면 이제 공장이 하나씩 문을 닫는 거죠. 비행기가 아무리 싸도 1,00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여기서도 1,000억이 넘으니까 그걸 리스로 해도 그 리스 비용이 들고 공장 문이 지금 뭐 대부분 닫혀 있는 상태고요. 띄우는 비행기만 이제 지금 공장으로는 가동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84만 명 간접 고용까지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다가 이제 호소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국토부가 좀 정신을 차려서 초기에는 뒷짐짓고 있다가 이제 4월, 5월 되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는 있는데 외국은 3월에 팬데믹이 선언이 되자마자 지금 트럼프 행정부부터 유럽 정부 바로 즉각적으로 무제한적 지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항공업계가 많이 파산을 겪어봐서 그들은 망한 기업 회생시키는데 훨씬 코스트가 많이 든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근데 특히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아주 파격적입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뭐 정상권에 있는 항공사인데 그 항공사 하나 살리는데 16조 4조 원 그냥 국부 펀드까지 다 동원이 됐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나설 정도로 항공업계는 기간 산업인 건 맞습니다. 조금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항공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와 같은 거죠. 하늘길이 막히는 순간 모든 게 끊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업계에서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또 항공업계가 이제 엎친 데 덮였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게 거기 제가 이걸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8페이지에. 이게 2015, 16, 17 아주 호황을 구가했고요. 항공업계가 전부 흑자 행진을 했는데, 2018년, 19년부터 이제 이게 급격히 하락이 됐어요. 성과가. 2019년에는 전부 적자로 전환했거든요. 이게 바로 정부의 한일 외교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적 갈등이 시작이 되면서 일본 노선이 40% 이상 이제 줄고 사드로 해서 중국이 계속 문을 닫았고 해서 작년에 이미 항공업계에는 전체가 다 적자에 접어들었고요. 아마 금년에는 아마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뭐 상상이 갑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업계가 지금 이게 시장경제 논리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 망해본 적이 없어서 우리 대한항공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 갑질, 오너의 리스크 해서 사회적으로 조양호 회장과 일가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69년에 삼성전자랑 같이 태어난 회사인데, 어떻게 동원, 그때도 동갑내기들인데, 대한항공은 한 번도 정부에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10만 원도 손을 빌린 적이 없었는데, 세계적으로 1위가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 2위가 델타, 3위가 아메리칸. 얘네들은 다 망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9.11 때 망했고, 그 전후로 망해보고, 그러니까 파산 신청하고서 정부가 다 살려놨던 것이고,
우리가 우리나라도 취향했던 노스웨스트라든가 뭐 그런 아주 큰 캐리어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시면요, 2000년대 망한 회사들 보시면 US 에어웨이스, 컨티넨탈 항공, 노스웨스트, TWA, 그 전에는 또 페남 이런 아주 굴지의 항공사들이 다 망해봤고 이걸 인수했던 지금 현재 빅3도 다 파산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팬데믹이 나오자마자 트럼프 행정부는 그걸 알거든요. 이 항공업계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580억 불을 바로 흔쾌히 거기에 이제 로운 개런티까지 해서 서브시디도 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항공업계는 이렇게 지금 변화를 해왔고요. 이 유럽은 더 합니다. 유럽은 거기는 항공사들이 국가 대표 항공사 하나에다가 영국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심한 그 나라인데 브리티시 에어웨이스가 아리탈리아 스페인 항공사하고 합하거든요. 네덜란드 항공 KLM이 세계 제일 먼저 생긴 항공사입니다. 1919년.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에어프랑스한테 먹힙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항공업계는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심지어 국적의 위치도 포기하고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예상을 하시라고 제가 시장 구조 재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항공업계의 그 표를 보시면 어느 정도로 현재 심각하냐 하면은 그 흰 페이지 보시면은요,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게 가장 최근 자료를 제가 좀 받아서 여기다 올렸는데요. 지금 그 에어인천이라는 항공사는 이제 항공 화물회사니까 뺐습니다. 그러니까 9개가 지금 취항하고 있는데 여기 아시아나 항공은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상 디폴트 망했다고 좀 하긴 뭐하지만 채무 불이행 상태에서 이제 빚쟁이인 그 산업은행이 이제 관리 책정으로 넘어갔죠. 주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타 항공이 여기 있는데요. 이스타 항공 같은 경우는 이스타 항공은 지금 휴업 상태인데 이것도 파산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경영의 실패였고 오너 리스크였는데 일단 현재는 지금 어디에다 매각을 한다라고 흘리고 있지만 사실상 매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플라이 강원이 이제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여기도 지금 사실상 문을 완전히 닫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항공사들도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코로나만 아니면 나머지 항공사들은 경영 부실이 됐던 항공사들이 아닌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멀쩡하던 항공사들이 이 기업들이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유동성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야죠. 그 정리 거기 보시면은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해운 항공업계에 대해서 지금 거기 보면은 제가 그동안 많은 그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기한기금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는 이것을 좀 재고해야 된다. 정말 이 7%의 플러스 알파로 얹어서 돈을 팔겠느냐. 이번에 그 국감에서 이동걸 회장이 사는 회장이 무슨 답을 했냐면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독일도 이렇게 비싸게 하더라. 그래서 제가 반박 칼럼을 하나 썼는데 그럼 옆에 있는 나라 프랑스는 안 받냐. 프랑스는 0.75를 주고 단계적으로 올려준다. 미국은 다 1%로 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7%로 하느냐? 그러니까 이 국가마다 이제 지원 정책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일단 숨 넘어가는 항공사들에 대해서는 살려놓기 위해서 거저 빌려줘야 됩니다. 거저. 근데 지금 그것을 잘못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에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데 앞으로 제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항공업계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조금 전에 방역 체계의 그 어떤 과도한 방역이죠. 과도한 방역, 실효성 있는 거냐. 그래서 지금 세계 아이아타나 아이카오나 이런 국제기구들이 나서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트래블 코리더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하다. 그러면은 싱가포르 너네도 안전하지 않냐. 우리끼리는 그럼 격리기가 14일 해소하자. 그리고 공항에서 간단한 진단 체크만 하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지금 자꾸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 다음 달에는 그 미국은 만만치가 않은데요. 확산세가 영국하고 미국이 아마 이번에 그 트래블 코리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못 버티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한계에 찼는데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지금 범부처 형식으로, 그러니까 저거는 국토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걸 쥐고 있는 게 방역청이거든요. 이 방역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교부라든가 문광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뭔가 총체적으로 좀 나서서 이 방역청을 좀 설득을 해야 되고 이 진실을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벼락 맞을 확률보다 시내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건 밝혀진 것도 없고요. 제가 이번에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시내에서 감염된 사례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가 너무 커서 이대로 두면은 그야말로 이번 달 11월부터 이제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당장 괜찮은 항공사로 알려진 제주항공도 이제 이번 달에 무급휴직으로 가고요. 그대로 놔두면 이제 휴직으로 또 이어지고, 그래서 현재 기업 환경이 뭐 다른 업종도 다 그렇지만 가장 그 치명타를 입고 있는 그 여행업계 그리고 항공업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토론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허희영 교수님께서 항공업계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겪는 상황, 그리고 또 비단 항공업계뿐만 아니라 헐트라고 하는 여행업, 숙박업, 해운업 전반에 대해서 잘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의 좀 코멘트를 좀 추가하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서비스 업계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은 사람과 사람의 접촉으로, 여기서 말하는 접촉이 이제 대면 접촉이 있고 비대면 접촉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에 있습니다만은 교육 같은 경우는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인강, 소위 말하는 인터넷 강의에 아주 익숙한 세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대만 하고 들만 해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고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또 숙박을 하거나 그런 거는 직접 사람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요즘 버추얼 리얼리티, 그래서 가상현실도 가능하지만 인간의 효용함수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의식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먹고 또 어떤 공간에 머무르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직접 외국을 가지 않고 인터넷에 나오는 장면만 보고 유튜브에 나온 그런 외국의 멋진 장소만 보고 거기서 만족을 얻고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상현실에 머무를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늘 허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 산업 특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아까 우리 김정호 교수님께서도 이 코로나의 근본적인 방역은 우리가 백신이고, 그런데 저는 코로나가 멈추고 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걱정하고 있는데, 그럼 코로나가 없어졌다, 완치가 됐다, 더 이상 이제 백신으로 주사만 맞으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은 없다 라고 해도 저는 문제가 코로나의 영향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언택트의 맛을 봤거든요. 네. 굳이 컨퍼런스 안 가고, 해외 컨퍼런스 가려면 비행기 타고 호텔 예약했는데 안 가도 되고,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회의 아니면 다 요즘 줌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안 하고 특히 해외로 이동을 하지 않으면 해운업과 항공업, 숙박업 바로 직격탄을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업계가 지금 정말로 코로나 시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코로나가 지나가도 항공업계가 과연 이전으로 항공 수요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이 되는데, 이러한 시기에 우리 허인영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려운 항공업계를 지원할 것인지, 아까 좀 구체적인 사안으로 바로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지금 기간산업 안정화 기금의 금리가 7%라고 그랬는데, 제가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여기 배포된 자료 24페이지 기준으로 보니까요, 네덜란드를 제외한 다른 나라 금리, 요즘 같은 저금리 기조에 델타에 대한 미국 그때 지원금은 금리 2%, 그리고 프랑스는 0.7에서 한 2.75%, 그리고
홍콩도 그때 캐세이 패시픽 같은 경우에 홍콩 리버에다가 추가로 1.5%, 뉴질랜드 3%, 뭐 아에로플로트 2%,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도 5%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7% 이 시기에,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그러한 적극성을 우리가 감안할 때 물론 가계를 이렇게 잘게 쪼개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허 교수님께서 이미 이 발제문에서 밝혀주셨지만 기간산업이라고 하는 항공산업, 그것도 골든타임에 이렇게 좀 다소 소극적인 지원이 아닌가, 좀 그런 아쉬움이 좀 강하게 들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항공사별로 보면은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좀 경영 부실화가 됐었고, 여기 그 인력 조정 인원에 보면 아시아나는 90% 인력을 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항공은 50% 지금 현원 대비, 아마 이 통계치에 대해서는 허 교수님께서 다 근거를 다 팩트 체크 하신 걸로 제가 믿고 보면, 그래서 이렇게 서로 좀 대조되는 그런 항공업체에 대해서 물론 지원이라는 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그런 좀 차원이 있죠. 그래서 부실하니까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지만은 좀 지금 우리가 이 항공시장이 앞으로 재편될 것을 좀 잘 감안해서 정부 정책이 아까 우리 김정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모든 것을 다 건드리지 말고 선택과 집중으로 항공업의 그 위험에 처한 기간 산업에 대한 지원도 선택과 집중을 좀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항공산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 비행기와 그 고도로 훈련된 파일럿.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M&A를 그런 1차 산업과 달리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규모의 경제를 요구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소위 말하는 국적기라고 하죠. 그래서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항공사들에 대한 또 지원책, 그리고 또 이 계기를 통해서 이미 좀 한계를 드러낸 그런 항공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항공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기간에 좀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로드맵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항공업이 다시 언택트로 이게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언택트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 우리 항공산업에 대해서 진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할 시기가 된 것 같고, 그런 시기에 우리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정리해 주신 허희영 교수님 발제문에 다시 한번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